비트코인 사이클은 굉장히 투자가 쉬워요. 아. 왜 쉽냐면 패턴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음. 패턴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네. 음. 비트코인은 자산의 가치가 통화의 해지라고 했죠. 네. 구매력 저장 수단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그 가격은 오로지 공급과 수요로 인해 정해져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과 같은 사용상이라든지 규제로 인한 영향.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비트코인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의 100배가 돼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식은 그게 불가능해요. 엔비디아가 지금의 100배가 될 수는 없어요. 현 시점에서.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애가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멀리 벗어나도 이 대기권을 뚫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말뚝이 없어요. 말뚝이 없어요. 공급과 수요만 되면은 뭐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거품이 생겨요. 항상. 사이클에서 정상 가치는 이건데 말뚝이 없다 보니까 거품이 이만큼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품이 퉁 터질 때 폭락이 오는 거죠. 네. 이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심리로만 정해지니까 이 패턴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같은 실수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과 수요로만 가격이 정해진다 그랬는데 그 공급과 수요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이벤트가 중간에 딱 있죠. 네. 그게 반감기예요. 공급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니까. 공급과 수요에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중간에 딱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인간의 심리 극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매번 반복이 되는 거고 4년 후에 그런 거래할 사람은 AI인가요? 그때도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4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8년 후에도 반복되고 12년 후에도 인간이 하는 한 계속 반복돼요. 네. 그다음에 AI한테 시켜도 AI가 인간 심리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도 똑같이 해요.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20년, 30년이 돼도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사이클이 형성이 계속 될 거예요. 다만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점점 그 변동폭은 얕아지겠죠. 얕아지지만 그 안에서 4년, 3년 상승, 1년 하락의 사이클이 반복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투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완전 신개념 투자인 거예요. 투자가 너무 쉬워요. 3년 상승의 초반에 들어가서 정확히 바닥은 못 잡아요. 하지만 대략 초반부에 들어가서 3년 상승의 후반부 정확히 고점은 못 잡아요. 하지만 적정한 고점대에서 분할을 통해서 탈출이 가능한 거죠. 이거를 그냥 반복하면 되는 굉장히 심플한 투자죠. 근데 이 3년조차도 대부분의 분들은 못 견뎌요. 왜냐면 그 이 3년 안에도 함정 카드가 여러 장 숨겨져 있거든요. 지금도 그 함정 카드 중에 이제 맞아요. 빅카드죠, 빅카드. 빅카드. 예. 근데 근데 이게 먼 게 아니에요. 바로 작년 1년 전에 정확히 지금 같은 6개월 행보장이 있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더 힘들었던 게 바닥권에서 네. 한 번 올렸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다가 아. 한 번 올렸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다가 이거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 털려 나갔죠. 비트코인 끝났다 이게 100%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도 나왔죠. 이번에는 안 올 거다. 아.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왔죠. 반복되는 네. 거군요. 영원히 반복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괴로워하죠. 작가님 약간 요즘 요 중심선에서 벗어난 듯한 이슈긴 한데 미국 대선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막 비트코인 가격 영향 막 주문을 막 했는데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에 좀 영향이 달리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영향이 있을 거고 특히 단기적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뭐 트럼프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지금 친암호화폐 진영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반면 해리스 쪽은 아직 뭐 반암호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했던 약간 이제 중립에서 좀 반대쪽으로 가는 그 경향선 산행이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친암호화폐 성향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반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박빙인 듯 싶은데, 이제 토론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죠. 토론회 끝나고 승률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도 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도 번스타인에서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말에 8에서 9만 달러를 갈 것이다.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되면 3에서 4만 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와. 지극히 극단적이죠. 예. 와.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측하는 분석가도 있을 만큼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영향까지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10에서 20%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의 단기적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일각에서는요, 그 해리스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리스 정부는 돈을 공화당도 풀 거지만 공화당보다 더 풀 거라고. 지금 보면은 뭐 식료품 가격도 막 한다고 그러고 주택에다가 이제 저소득층에다가 주택 대출도 많이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쏟아부을 것 같아서 뭐 중간에 어느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보다 더 올라간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누가 되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는 결국 이 현재 자본주의 시장,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가 아닌 것도 사실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돌아가잖아요. 모든 현대 국가들은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부채가 35조 달러 넘었잖아요.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해요. 지금 이미 그 국가가 벌어들이는 GDP의 절반 수준을 그냥 이자만으로 지불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또 찍어서 되는 거죠. 그럼 또 찍으면은 원금이 더 불어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잖아.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또 찍어야지. 그러네요. 그러면 더 많이 찍어야지. 네. 그럼 뭐 그냥 돌려막기 하다가 계속 커지는 딱 그거예요. 네, 사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미 그 수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통화는 계속해서 가치를 잃어갈 수밖에 없고 그 속도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모든 자산 시장엔 좋은 자산들은 다 올라요. 다 오르는데 제가 비트코인의 최대 역할은 뭐라 그랬죠? 통화에 대한 해치, 유동성 흡수라 그랬죠. 그렇죠. 누가 가장 많이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러면요, 그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그 전략적 준비 자산과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면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부채만큼 만약에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걸 약간 상계할 수 있다 이라는, 그래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솔루션도 막 제기하더라고요. 네. 가능성 있다 보세요. 미국이 그거를 할 가능성은 저는 당분간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형태죠. 그 형태 자체가. 지금 엘살바도르가 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건전한 국가의 이 준비 자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본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통화에 대한 가치를 보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하려면 적어도 수십 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수십 년. 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엘살바도르를 이렇게 보니까 그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도입한 지 이제 3주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9월 7일에 딱 그렇게 됐는데 현재 평단가가 43,877달러고 5,86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고 미실현 수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4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거의 하나씩 계속 사는 정확히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하나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거잖아요. 네. 이런 전략도 앞으로 성공적이라고 유효할 것이라고 보세요. 엘살바도르의 그 전략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아직 몇 년이 안 됐으니까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엘살바도르가 취득한 가격 대비 이 정도의 이득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왜냐면 내 밑에 있는 내가 사는 이 자산은 새롭게 사는 것들은 점점점 영향이 적을 거 아니에요.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거고 결국 언젠가는 엘살바도르를 따라하는 국가들이 하나 둘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저는 뭐 급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420억이라고 하니까 이거 비슷하게 국민연금이 그러면은 450억 샀다 그러더라고요. MSTR. 네. 엘살바도르를 보고 따라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러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모든 그 국가뿐만 아니라 연금, 그다음에 기금, 기관들, 기업들, 은행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거예요. 와. 이거는 단순히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국민연금이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비트코인을 못 사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산 거예요. 간접적으로. 네, 규제적으로 국민연금 지금 비트코인을 못 사요. 네. 그다음에 일반 대한민국 기업들 정상적으로는 비트코인 못 사요. 그럼 간접적으로 사야 되죠. 그럼 간접적으로 사려면 뭐가 제일 좋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잖아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현재 시가총액의 95% 이상이 비트코인 가치예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가치는 굉장히 낮아요. 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 가치고 심지어 그것도 거의 2배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98만 원은 비트코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다는 거는 98%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간접 투자한 것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산 거랑 똑같아요. 네.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국민연금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스위스와 노르웨이에서는 중앙은행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어요. 그럼 중앙은행이 샀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얘네도 규제상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못 사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산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샀다는 거는 국가가 산 거랑 똑같은 거죠. 와. 예. 그럼 그게 약간 전략적 준비자산 이런 개념인가요? 그런 연결되는. 개념 이제 그렇게 하지는 어. 않지만 왜냐면은 주식 그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멀리 보면은 그런 개념이 가깝다고 봐야죠. 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표를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 국민연금 측에서 밝힌 자료를 보니까 한국 주식의 매력도가 너무 떨어져서 비중 축소하겠다. 정말 역대급으로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경고하는 걸 네.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걸 축소한 만큼 뭔가를 또 담을 거잖아요. 네, 지금 상위 50개 헤지펀드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 ETF를 구매를 했어요, 미국에서. 네.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왜 들어오느냐? 뻔해요.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의 매력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채권은 아시다시피 망했죠. 네. 채권은 완전히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6대4 전략이 더 이상 안 돼요. 네, 6대4가 일단 전통적인 전략이잖아요. 네. 주식 6채권사. 주식이 망할 때 채권이 보전해 준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에 주식이 망할 때 채권 더 망했죠. 같이 망했어요. 어쩔 때는 S&P보다 더 떨어졌어요. 맞아요. 채권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해치의 기능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전반적인 금리 기조 자체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채권은 금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네. 주식이 내릴 때 채권 가격이 오르려면은 금리가 내려줘야 되는데 금리가 뭐 몇 퍼센트, 2%, 5% 사이에서 깔짝깔짝 되는데 이거 내려봐야 몇 퍼센트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내리다가 제로 금리에 딱 걸려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다가 쭉 걸려요. 데가 없어. 그럼 주식은 계속 내리는데 얘는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이 해지가 안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전통적 6대4 이 포트폴리오가 몇십 년 동안 기관들이 해오던 건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걸 팬데믹이 관짝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2022년에 채권이 주식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을 돌릴 거 아니야. 대체 자산이 뭔가? 그렇죠.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애가 있네. 10년 동안 연평균 100%씩 올랐네. 여지껏 얘보다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더 오른 자산이 없네. 그런데 이거가 지금까지는 규제상 투자를 못해. 근데 현물 ETF가 딱 생기면서 현물 ETF를 통해서 우회 투자가 간접 투자가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온 애들은 그래도 진보적인 애들, 보수적인 애들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네. 하지만 점진적으로 하나씩 바뀌겠죠. 네. 그러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그런 기업, 기관, 기금, 연금 등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0.1% 수준이에요. 와, 네, 되게 작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향후 20년 정도 내에 7%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0.1%가 7% 수준. 70배. 70배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근데 그거는 가격적으로는 70배가 아니고 훨씬 높아요. 그러겠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와. 자산 시장도 연간 6.5에서 7%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20년 내요. 네. 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0배가 아니라 수백 배야.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복리로 일어나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뭐 7%가 될지 5%가 될지 10%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결국 나머지 시장에서 올 거란 말이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살려면은 비트코인 600개 있었어야 됐어요. 5년 전에 살려면 60개 있었어야 됐어요. 지금 6개만 사요. 미국 평균 주택 가격과 비교해서. 그렇구나. 10년 후에는 0.1 한 개만 사게고 20년 후에는 0.1개만 살 거야. 와. 그러면 부동산 쪽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오겠죠. 금은 볼 것도 없죠. 당연히 비트코인과 가장 큰 경쟁자인데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몰리면 당연히 오겠죠. 그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카콜라 PER이 30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벌고 있는 돈 외에 미래 성장 가치가 거의 없는 인플레이션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 기업에 지금 벌고 있는 돈의 30배의 돈을 주고 이 기업을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거 미국 주식의 평균적인 PER은 15배에서 16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30배가 돼버렸냐면 돈이 계속 풀리니까. 아. 시중에 필요한 돈은 얼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 풀리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내가 적당히 먹었어. 근데 그 이상으로 먹었어. 네. 그럼 그 이상으로 먹은 칼로리는 어디로 가나요? 살로 지방으로 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시중에 필요한 돈 이상, 우리 혈관에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그 돈이 시장에 풀리니까 계속 풀리죠, 지금도.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돈들이 갈 곳을 잃고 잃고. 결국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자산들이 분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주식, 부동산, 채권, 머니마켓 펀드, 비트코인 등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의 분산돼서 저축이 되다 보니까 역사적 평균보다 지금 그냥 일반 가치주의 PER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만큼 쌓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잉여 지금 칼로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잉여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로리든 돈이든 똑같은 에너지니까. 그럼 이 잉여 에너지가 갈 곳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거죠. 나오겠죠. 아.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신생 산업이 매력도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이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가고 채권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죠. 금에서도 가고 부동산에서 가고 머니마켓 펀드에서도 가죠.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봤자 지금 이자가 7에서 10% 정도 사이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해서 실질 인플레이션은 5% 이상 일어난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패시브 이득은 2에서 5% 사이. 평균 3점 몇 %예요. 그러면 이게 매력적인 수익률이냐?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지금 과거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연평균 40%씩 올랐어요. 최근 4, 5년만 보더라도. 그러면 비트코인이 훨씬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현금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다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원기옥 모듯이 모든 시장으로서부터 조금씩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지면은 얘가 충분히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한 7% 또는 뭐 5%에서 10% 사이 어딘가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의 계산이 허황된 거 허황된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본인의 그런 위치를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자기 나름의 불 케이스도 예상을 했어요. 그 불 케이스에서는 거의 20%까지 갈 수 있을 거다. 20%? 네. 전체 자산의 20%. 전체 자산의 아, 20%까지. 진짜요? 불 케이스에서는. 와, 그렇구나.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거나 보지도 않고 저는 한 맥시멈 10% 정도까지면은 충분하다. 한 30년 내에. 야,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와. 그렇죠. 와, 그 국민연금이 MSTR에 투자했다고 해서요. 근데 이게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서 MSTR 주가도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 CEO들이 그 임원진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보면 그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원래 계속 주기적으로 팔았어요. 아, 지금까지도. 그래요? 네. 계속해서 팔았고 그거는 뭐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특히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마이클 세일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임원진도 비슷할 건데 그 임원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스톡옵션이거든요. 네. 이거를 팔아야지 결국 개인 자금 현금화가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 현금화를 위해서 파는 거고 특히 마이클 셀러는 개인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2만 개인가 갖고 있다고. 2만 개는 아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10,000개 조금 넘는 아, 정도였어요. 네. 아, 근데도 더 사시려고 하는구나. 네. 그러면 또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또 이제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산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비트코인 샀다고 이게 말을 편하게 좀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면요. 그런 기관들도 팔거나 해서 떠나거나 막 그러진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기관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많이 사는 거고, 와. 개인들이 이제 반대로 하죠. 가격이 하락할 때 팔고, 가격이 오를 때 들어오죠. 네. 기관들은 반대로 하신다고 보면 되고, 물론 기관도 모든 기관이 다 똑같지 않아요. 기관 중에서도 당연히 숏 포지션을 위주로 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제 해지라고 하는 걸 하죠. 살 때도 숏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팔 때도 롱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기관들은 뭐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급격하게 팔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자산 운용사들인데, 헤지 펀드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헤지 펀드보다는 자산 운용사들인데, 자산 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들이 정한 포트폴리오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사요. 가격이 뭐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아요. 계속 삽니다. 그럼 자기들이 1%를 채우기로 했다. 그럼 1% 채울 때까지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격에 따른 변동성도 줄어들 테고.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파는 건 단기 투자자와 개인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영향도 줄어들겠죠, 오히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 하나 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좀 적극 긍정적으로 보다가요. 작년부터인가 이게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코인베이스는 3, 40%인가 빠져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손절했다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된 후에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포지션을 거의 다 정리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한 기관의 포지션을 너무 예민하게 일단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독일은 비트코인 5만 개를 그냥 팔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제적인 면은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가 호재라고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런 규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더 많은 기관이나 기업이나 국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블루오션 포지션이 훨씬 더 많은 거라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규제가 만들어지면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세제 뭐 2년 후에 완비되면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한다고 이게 다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들어오는 거니까 호재네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직 뭐 세제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15년밖에 안 된 산업이기 때문에 완전 신생 산업이잖아요. 15년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규제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거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봐야죠. 블루오션으로 봐야죠. 네. 작가님,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 담는다, 뭐 어떤 분들은 50%까지 담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께서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자체로 몇 퍼센트를 담냐, 안 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타임라인을 먼저 구축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단기 자산인지, 중기 자산인지, 장기 자산인지, 초장기 자산인지. 단기 자산이라고 하면 한 1에서 2년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중기 자산이라고 하면 뭐 한 3, 4년까지, 많게는 뭐 5년까지. 그다음에 장기 자산이라고 하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그다음에 초장기라고 하면 그 이상 되는 잉여 자산들. 이렇게 타임라인을 먼저 나눠보고, 이게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성향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나눠보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 포지션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포지션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단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단타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기, 장기, 초장기에 모두 해당돼요. 왜 모두 해당되냐면은 내가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비축한 자산으로 투자를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럼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4년이죠. 네. 그쵸.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사이클 완전 초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장기에 해당을 하겠죠. 네. 근데 사이클 중반 넘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중기에 해당을 하겠고, 음. 그 다음에 난 다음 사이클이나 그 다음 사이클 이상까지도 계속 그냥 가져갈 거야 하면 그건 초장기겠죠. 아. 그거에 맞춰서 넣어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비트코인 몇 %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최근 뉴스 가운데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한다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중국에서는 2024년 4분기까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재고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해서 미국, 중국, 뭐 러시아 간에 비트코인 쟁탈전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일단 일각에서는 이제 브릭스 쪽이 네. 탈달러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탈달러화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할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채굴 합법화도 이제 일부는 이제 러시아가 실제로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암호화폐 사용하도록 했죠. 그거 자체가 이제 국제 간의 거래할 때 달러로 안 되는 부분을 암호화폐로 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이런 목적 자체가 1차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뭐 이거를 굳이 쟁탈전까지 볼 거는 없고 그냥 국익을 위해서 준 거죠, 결국은. 우회 수단이 필요한 거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결국 돈이에요. 네. 네.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도 일부 지역 그렇지만 채굴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력 발전 특히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고, 러시아는 얘네는 그 채굴할 때 가장 큰 보틀넥 중에 하나가 발열이에요. 네. 근데 러시아는 그 자연 쿨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걱정이 없고 그것만으로 채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채굴에 최적화되어 있단 그게 말이에요. 쿨링 시스템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아. 그게. 네. 그게 채굴하는데 뭐 거의 뭐 운영비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단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채굴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엄청나게 이득을 보면서 채굴을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굳이 놔두겠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이 가게 되어 있다. 모든 국가도 결국 사람의 집합체잖아요. 그럼 가게 되어 있고, 이걸 조금 더 내밀어 보면 트럼프가 왜 비트코인을 지금 물고 빨고 하겠어요? 돈이 되고 표가 되니까요. 그쵸. 네. NFT 발행하고. 그다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트코인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왜겠어요? 결국 로비 자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돈이 되고 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 돈이 되고 표가 되면 결국 모든 국가든 그렇고 국민연금은 왜 들어가 있어요? 돈이 되니까잖아요. 그렇죠. 왜 기업들이 채권을 버리고 비트코인 사겠어요? 돈이 되니까. 결국 돈이 되고 이득이 되면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금융과 정치와 그 다음에 규제들이 결국은 암호화폐 수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 국민연금 투자가 잘 돼서 저희 연금 고갈 이슈 그것도 해결되면 참 좋겠네요. 그러려면 조금 금액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판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수백 배 간다고 했죠. 근데 나 연금 그냥 전부 받으면은 난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의 연금을 비트코인으로 축적할지 원화로 축적할지 나한테 그 선택권을 주는 거. 그래서 나는 내기는 내겠다. 높은 요율을 낼 텐데 나는 우리 DC형 DA 뭐 이거 고르잖아요. 최지금 할 때처럼 비트코인으로 사서 비축을 해줘. 내 거를. 한국은 그게 지금 안 되지만 미국은 이제 일부 그 자산운용사에서 그게 되죠. 네. 비트코인을 사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곳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연금을 저축을 하는. 퇴직연금 뭐 이런 거. 네. 야, 진짜 그렇게도 뻗어 나갈 수가 있겠네. 결국은 한국도 언젠가는 될 거예요. 네,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자산으로 자기가 알아서 비트코인으로 축적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셨는데 요즘같이 정말 마음이 싱숭생숭한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 투자에서 좀 중심을 잡을 만한 이야기로 저희 용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반년 정도 행보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은 사이클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이제 뭐 길어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인내하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음.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